이 여자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냐? 폭설이 쏟아지는 연천 전방부대에서 한 여성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대령은 그녀를 무시했고 간부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부대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모욕은 곧 정의의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한겨울 연천 오사단 정비구 앞은 온통 하얀 눈보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발은 거세게 휘몰아쳤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을씨년스러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비구 앞 광장에서는 노기현 대령이 부하 장교들과 병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고압적인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어요. 쉰둘의 나이 다부진 체격의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그는 손에 지휘봉을 쥔 채 병사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 좀 온다고 죽냐? 이 게으른 새끼들아. 당장 제설 작업 시작 안 해? 병사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삽을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노기현은 만족스러운 듯 비웃음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눈 왔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요즘 애들은 진짜 유리멘탈이라니까. 군인이 눈도 못 치워? 옆에 서 있던 중령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령님. 요즘 애들은 좀. 노기현은 콧방귀를 뀌며 다시 병사들을 노려봤어요. 정비고 지붕 위에도 눈 쌓였으니까 올라가서 치워. 지붕 무너지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병사 몇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지만 노기현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몇몇 부사관들은 피식 웃으며 동조하는 척 분위기를 맞췄고 병사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이등병이 입술을 깨물며 삽을 쥐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여성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정비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하경이었어요. 42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시선만큼은 날카롭게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정비고 건물의 외벽, 지붕에 처진 각도, 기둥의 부식 정도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도 겉으로는 그저 길을 잃은 방문객처럼 보였어요. 노기현의 시선이 하경에게 닿았습니다. 낯선 여성이 부대 안을 배회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었어요. 야, 저기, 저 여자 누구야? 여기 누가 들여보냈어? 노기현이 옆에 서 있던 중령에게 턱짓으로 하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중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민간인 같은데 행정실에서 온 거 아닙니까? 행정실? 요즘은 아무나 다 들여보내나 보네. 노기현은 성큼성큼 하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경은 그가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을 정비고 건물에서 떼지 않았어요.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 기둥에 휘어진 각도, 외벽의 균열 패턴을 머릿속에 하나씩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누가 들여보냈어? 신분증 있어? 노기현이 하경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 담당입니다. 시설 점검 관련 서류 확인차 왔어요. 하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노기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국방부? 요즘 국방부는 몸 굴리는 여자들까지 파견 보내나 보네. 여기 군부대야, 놀이터가 아니고. 주변에 있던 몇몇 간부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소령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령님, 그래도 국방부에서 닥쳐. 국방부든 어디든 여기선 내가 책임자야. 노기현은 소령의 말을 자르며 다시 하경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설 작업이나 도와. 그게 내 몸값이라도 할 거 아냐? 아니면 그냥 꺼져. 여기 한가한 데 아니거든. 하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손이 서류 가방 손잡이를 조금 더 세게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모욕을 당하는 순간조차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넣고 있었어요. 노기현의 얼굴, 목소리 톤, 주변 간부들의 비웃음까지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만 보내네, 진짜. 몸이나 굴리는 년 하나 데려와서 일이나 시키지. 노기현이 중얼거리며 씩 웃고는 돌아섰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따라갔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삽질을 계속했고 아무도 하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일병이 슬쩍 고개를 들어 하경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경은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정비고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서류 한 장이 그녀의 발밑으로 굴러왔어요. 하경은 몸을 숙여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는 태웅 국방기술이라는 업체명과 함께 공사 관련 메모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철근 납품 날짜, 공사 책임자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며 서류를 가방 안에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정비고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철근은 규격보다 훨씬 얇았고 기둥 여러 개는 이미 휘어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얼음이 맺혀 있었고 곳곳에서 물이 새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걸으며 기둥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어봤어요.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콘크리트는 푸석푸석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부스러질 것처럼 약해 보였습니다. 이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과거 작전 중 부대 붕괴 사고로 부하들을 잃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무력감, 죄책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경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에 쥔 군번줄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졌어요. 이번엔 늦지 않아. 정비고를 나서는 길에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준장 계급장을 단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도연식이었습니다. 56의 나이, 반백의 머리에 안경을 낀 그는 하경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움찔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고 재빨리 시선을 피하며 차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러고는 운전병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더니 차가 그대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하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윗선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어요.
부대 밖으로 나와 차에 탄 하경은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수신자는 국방부 내부의 특정 번호였어요. 정비고 상태 최악. 즉각 조치 필요. 메시지를 보낸 뒤 하경은 손에 쥔 군번줄을 한번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감겨 있었고 그 줄에는 과거 함께했던 부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작전 중 붕괴 사고로 잃었던 부하였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아. 반드시 막을 거야. 하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정비고 건물은 하얀 눈 속에서 점점 더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건물 지붕 위에는 병사들이 올라가 눈을 치우고 있었고 그 모습이 하경의 눈에는 위험천만하게 보였어요. 며칠 전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내려온 임무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경은 차 시동을 걸며 핸들을 천천히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회의실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2번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방음 처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고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프로젝터에는 연천 5사단의 위성사진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강하경은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서류 속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그녀 외에도 몇 명의 장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모두 입을 다문 채 긴장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의 나이, 반백의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들 자료 검토했나? 차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네, 차관님. 연천 5사단 정비고 공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명확합니다. 차관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정비고 공사 예산 내역서가 나타났어요. 붉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천 5사단 정비고 공사에만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어. 그런데 현장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실제 시공 상태는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 차관의 말에 회의실 안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경은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자재 납품 내역도 의심스럽습니다. 특수내한 철근 100톤이 반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그 절반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군수업체의 이름이 화면 가득 채워졌어요. 태웅 국방기술이라는 회사명 아래로 수십 건의 계약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태웅 국방기술.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5사단뿐 아니라 여러 부대와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와 연결된 인물들이야. 차관이 다시 화면을 넘기자 2명의 얼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노기현 대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도연식 준장이었어요. 노기현 대령은 연천 5사단 직할지원대를 지휘하고 있고 도연식 준장은 보안과 헌병 라인의 실세야. 익명 제보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태웅 국방기술 대표인 장태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하경은 화면 속 도연식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연천 부대 앞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의 눈에서 본 당혹감과 회피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예산 비리가 아닙니다. 차관님.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차관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이거는 정식 감사로 들어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 위로도 세고 아래로도 샌다는 말이야. 내부에서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크지. 차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실체를 파악해줘야 해. 민간 행정 담당으로 위장하고 외부 감사 형태로 접근하는 거야. 공식적인 직함은 주지 않겠네. 대신 필요한 권한과 인력은 지원하지. 하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과거 특수부대 시절 작전 중 발생한 부대 붕괴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구조하지 못한 부하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고 그날의 무력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구조보다 먼저 맡겠습니다. 하경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비상 연락망과 결제 서류가 들어있네. 임무 수행 중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직접 선발해도 좋아. 단 신중하게 골라야 해. 이 작전은 실패하면 우리도 다 같이 매장되는 거야. 하경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은 다시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임무 수행 인원 명단을 검토해봤나? 하경은 서류철을 펼치며 여러 이름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조이솔 하사의 프로필이었습니다. 28배 나이 707 특수부대 출신, 민간 잠입훈련 이수, 판단력 우수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조이솔 하사를 투입하겠습니다. 신입 하사로 위장 전입시켜서 내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은 하경의 선택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하사라면 믿을 만하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노기현은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도연식은 그 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 자칫하면 자네나 조이솔 하사 모두 위험해질 수 있네. 회의가 끝나고 하경이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몇몇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쇼 아니냐? 매번 이런 식으로 감사 나온다고 하고는 적선 따라 넘어가잖아. 그러게. 어차피 윗선이 연결돼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시간 낭비지. 하경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손 안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반드시 끝을 본다. 하경의 속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조이솔 하사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천 5사단 신입 하사로 전입 준비. 세부 사항은 직접 브리핑. 메시지를 보낸 뒤 하경은 국방부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작전 계획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이소를 투입하고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비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고가 무너지기 전에 병사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경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연천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연천 5사단 정문 앞 조이솔은 초라한 개인짐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부대 안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8의 나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임 여군 하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특수부대 출신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것을 철저히 감추며 어색한 신입처럼 행동했어요. 정문을 지나 행정실로 향하는 길, 이솔은 부대 내부 구조를 머릿속에 하나씩 그려 넣고 있었습니다. 정비고의 위치, CCTV 설치 지점, 순찰 동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관찰 대상이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부대 안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계 중사 한 명이 서류를 뒤적이며 그녀를 흘끗 쳐다봤어요. 조이솔 하사 맞지? 전입 서류 여기 있네. 어디서 왔어? 중사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시선은 이솔의 얼굴을 훑으며 평가하듯 바라봤습니다. 이솔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중사님. 후방 지원부대에서 전입했습니다. 후방? 거긴 편했겠네. 여기는 전방이야. 각오 단단히 해야 돼. 중사가 피식 웃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대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이솔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오, 신입 왔구나. 요즘 여군은 예뻐야 살아남는다더니 괜찮네. 중대장의 말에 인사계 중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솔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로는 이미 이 발언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순응하는 신입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여기 춥고 힘든데 잘 버텨봐. 중대장은 그렇게 말하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솔은 전입 서류를 받아들고 배정받은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창문의 높이, 소화기 위치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었어요.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난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방 안은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낡은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는 삐걱거렸고 구석에 놓인 전열기는 겉면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솔은 짐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해. 이솔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강하경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입 완료. 내부 파악 시작. 메시지를 보낸 뒤 이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정비고 건물이 보였고 지붕 위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건물은 이미 위태로워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솔은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자 앞에서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이거네. 국은 묽고 반찬은 말라붙었고 참아. 어차피 먹을 거 이것밖에 없잖아. 이솔은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묽은 국과 식어버린 밥, 말라붙은 반찬이 식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병사들은 체념한 표정으로 밥을 떠먹고 있었고
아무도 불평을 크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솔은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며 밥을 먹었어요. 병사들의 표정, 대화 내용, 분위기 모두가 그녀의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노기현 대령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솔은 즉시 허리를 곧게 펴고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노기현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너 신입이지? 네, 대령님. 조이솔 하사입니다. 노기현은 이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후방에서 왔다며? 여기는 전방이야. 편하게 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대령님. 노기현은 그렇게 말하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솔은 경례 자세를 풀고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솔은 노기현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관사 청소, 개인 서류 정리, 심지어 골프용품을 차에 싣는 일까지 그녀에게 떠넘겨졌어요. 이솔은 겉으로는 알겠습니다라며 순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노기현의 명령 패턴,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갑질의 구조를 하나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솔은 노기현의 관사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태웅 국방기술 대표 장태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용산 레스토랑이라는 메모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이솔은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관사를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이솔은 생활관 소등 이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비고 근처로 은밀히 이동했습니다. 눈 덮인 구조물 외관을 천천히 걸으며 촬영했고 기둥의 균열, 지붕에 처진 각도, 녹슨 철근 등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솔은 멈추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정비고 주변을 돌다가 이솔은 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병사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는 이솔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담배를 숨겼어요. 하사님, 죄송합니다. 금방 끌게요. 괜찮아. 나도 바람 쐬러 나왔어. 이솔은 부드럽게 웃으며 병사 옆에 섰습니다. 병사는 긴장을 풀며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하사님도 전입 오셨죠? 여기 어때요? 아직 적응 중이야. 근데 정비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던데. 병사는 정비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원래부터 안 좋았어요. 작년 겨울에도 지붕에서 물 샜는데 그냥 덮어놓고 넘어갔죠. 공사한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솔은 병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병사의 뉘앙스와 표정을 기억 속에 저장했어요. 다음 날 이솔은 서류 더미를 옮기다가 정비고 공사장부 사본 일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자재 반입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고 태웅 국방기술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이솔은 일부러 실수한 척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주변을 살핀 뒤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이솔은 미리 정해둔 암호 방식으로 하경에게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메일 제목은 정비점검 보고서였고 첨부 파일에는 명함 사진과 장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본문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정상 장비 반입 정황 포착. 태웅 국방기술 연결 확인. 메시지를 보낸 뒤 이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정비고 건물은 어둠 속에서 더욱 불안하게 보였어요. 이솔은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파헤치겠어. 다음 날 아침 이솔은 복도에서 노기현과 마주쳤습니다. 노기현은 그녀를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것도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 요즘 신입들은 다 똑같아. 노기현의 중얼거림이 이솔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솔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경례를 올린 뒤 지나쳤지만 그녀의 등에는 노기현의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이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부 강하경의 임시 사무실은 서류와 파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2대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연천 5사단 위성사진과 함께 정비구, 공사 관련 서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하경은 의자에 앉아 조이솔이 보내온 사진 파일들을 하나씩 확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기술 담당 대위와 회계 전문 중령이 함께 앉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소장님, 이 장부 좀 보십시오. 회계 담당 중령이 서류 한 장을 하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장부에는 특수내한 철근 100톤이라는 항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00톤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실제 납품 검수 서류를 보면 중령이 다른 서류를 꺼내 하경에게 보여줬습니다. 검수 서류에는 10톤이라는 숫자만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노기현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10톤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기술 담당 대위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하경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비구 자재 반입 사진이 여러 장 떠 있었어요. 소장님, 이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EXIF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날짜도 일치하지 않고 트럭 번호판도 전혀 다른 업체 차량이었습니다. 하경은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사진 속 트럭을 짚었습니다. 사진까지 조작했군요. 회계 담당 중령이 다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태웅 국방기술의 계약 내역서였어요. 소장님, 태웅 국방기술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도연식 준장이 관할한 부대들과 반복 거래했고 총액만 100억이 넘습니다. 하경은 서류를 넘기며 태웅 국방기술의 대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장태웅, 50의 나이, 과거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를 군 납품으로 살려낸 인물이었어요. 기술 담당 대위가 다시 노트북을 두드리며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장태웅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어요. 소장님, 장태웅의 통화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노기현 대령과 20번 이상, 도연식 준장과도 10번 이상 통화했습니다. 하경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노기현이 현장에서 검수를 통과시키고 장태웅이 자재를 빼돌리고 도연식이 위에서 덮어주는 구조입니다. 회계 담당 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소 50억 이상의 예산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경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5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경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비고의 휘어진 기둥, 얇은 철근, 균열이 간 벽면이 그녀의 눈에 다시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 하경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조이솔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하경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추가 정황 포착. 외부 창고 이상 징후. 몇 분 뒤 하경의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하경은 파일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정비고 뒤편에 낡은 창고 건물이 나타났고 창고 문에는 태웅 국방기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솔은 창문 틈으로 내부를 촬영했고 화면에는 쌓여있는 자재 더미의 일부가 보였어요. 정상 규격 자재가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담당 대위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경은 영상을 멈추고 특정 장면을 확대했어요. 자재에 붙은 라벨이 희미하게 보였고 태웅 국방기술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싸구려를 쓴 겁니다. 정상 자재는 따로 빼돌렸겠죠. 회계 담당 중령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경은 영상을 끝까지 재생하며 자재의 배치와 창고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쓰기엔 부족했어요. 창문 틈으로 촬영한 화면은 흐릿했고 자재의 규격이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술 담당 대위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솔에게 추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내부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경은 국방부 차관에게 중간 보고를 올리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담당 대위와 회계 담당 중령도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보고서에는 장부 분석 결과, 사진 조작 증거, 통화 기록 분석, 그리고 외부 창고의 이상 징후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뒤 하경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차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경 소장, 보고서 받았네. 네, 차관님. 정비고 부실은 고의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기현, 장태웅, 도연식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최소 50억 이상의 예산 유출이 추정됩니다. 전화 너머로 차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동원해야겠어. 하지만 도연식 라인이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계속 진행하게. 필요한 지원은 해주겠네. 하지만 조심해. 시간이 많지 않아. 전화를 끊은 뒤 하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멀리 용산 거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경은 손에 쥔 군번줄을 다시 한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하경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조이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 필요. 세부 지시는 별도 전달. 메시지를 보낸 뒤 하경은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비고의 위태로운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비고 지붕 위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천 5사단 노기현 대령의 집무실은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노기현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문이 노크되고 행정중사가 들어왔습니다. 중사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대령님, 정비고 장부 일부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노기현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중사를 노려봤습니다. 뭐,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점검 때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 몇 장이 없어졌습니다. 노기현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중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내. 당장? 네, 대령님. 중사가 급히 나가자 노기현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부가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분명했어요. 노기현은 최근 전입한 신입 하사를 떠올렸습니다. 조이솔이었어요. 그 여자 전입 이후로 이상한 일이 많았어. 노기현은 핸드폰을 들고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이솔 하사를 내 집무실로 데려와. 당장. 전화를 끊은 뒤 노기현은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5분 뒤 조이솔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기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들어와. 이솔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기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솔은 경례를 올렸지만 노기현은 받지 않았어요. 조이솔 하사, 요즘 뭐하고 다니나?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노기현은 코웃음을 치며 이솔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솔의 얼굴, 손, 그리고 군장을 훑었어요. 임무? 내가 받은 임무가 뭔데? 설거지? 청소? 아니면 뭔가 다른 거? 이솔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청소와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령님. 그래. 그럼 정비고 장부는 왜 사라졌을까? 노기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장부가 사라졌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노기현은 이솔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숨결이 이솔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너 어디서 왔지? 후방 지원부대? 거기서 뭐 했어?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행정? 그래, 행정. 근데 왜 내 경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그냥 행정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솔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에 문제가 있으시면 인사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령님. 노기현은 이솔의 대답에 짜증을 내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솔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이솔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서류에는 이솔의 전입 기록과 함께 짧은 경력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이솔은 서류를 다시 노기현에게 돌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전입 서류입니다. 대령님. 맞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전입한 이후로 이 부대에서 뭔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장부가 사라지고 누군가 야간에 정비고 주변을 배회하고. 노기현은 이솔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이솔은 고개를 살짝 들어 노기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어요. 저는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대령님. 노기현은 이솔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관을 불러 이솔의 사물함과 군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지금 당장 조이솔 하사생활관 가서 사물함 열어봐.
뭐 나오나 확인해. 부관이 나가고 이솔은 집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노기현은 다시 이솔 앞에 섰어요. 그는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알아야 해. 조용히 있으면 편하게 제대할 수 있어. 노기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솔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솔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괜히 설치면 영창도 갈 수 있지. 이솔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기현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도 가족 있을 거 아냐?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내 가족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 이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 작전 중 부상당한 동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동료도 가족을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버텼었습니다. 이솔은 눈을 감았다 뜨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이솔은 속으로 다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저 뭐?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노기현은 이솔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기현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솔의 군장이 들려 있었어요. 노기현은 군장을 받아들고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세면도구,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솔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기현은 군장 바닥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노기현은 USB를 손에 쥐고 이솔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개인 자료입니다, 대령님. 개인 자료? 뭐가 들어있는데? 사진과 일기입니다. 노기현은 USB를 책상 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풍경 사진과 일상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노기현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이솔은 이미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숨겨놨고 이 USB는 미끼용이었습니다. 노기현은 실망한 표정으로 USB를 빼내 이솔에게 던졌습니다. 오늘은 넘어가겠어. 하지만 계속 지켜볼 거야. 알겠습니다, 대령님. 이솔은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거의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끝내야 해. 이솔은 핸드폰을 꺼내 강하경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기현 의심 고조. 위험 수위 상승. 추가 증거 확보 필요. 메시지를 보낸 뒤 이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정비고 건물은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노기현은 핸드폰을 들고 도현식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노기현의 목소리는 조급했어요. 준장님, 여기 수상한 애가 있습니다. 신입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도현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처리 방법은 알겠지? 눈이 더 오기 전에 문제 자료랑 사람 정리해. 알겠습니다, 준장님. 노기현은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다시 담배를 꺼내 물고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정비고 건물은 눈 속에 묻혀 있었고 지붕 위의 눈은 점점 더 두껍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밤 연천 오사단 정비구 주변은 어둠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노기현 대령은 그날 저녁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정비구 주변 순찰 인원을 2배로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는 누군가 내부 정보를 캐고 있다는 걸 직감했고 경계를 강화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보고해. 알겠나? 노기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찰조로 배치된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요. 정비구 주변은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분위기였고 CCTV 모니터링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시각 조이솔은 생활관에서 야간 외출 허가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보수를 이유로 밤늦게 외출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내장에서 확보한 영상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지만 이 밤에 잠입은 법과 규정의 벽까지 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을 채우는 도박이었습니다. 외출 허가를 받은 이솔은 두꺼운 야전 점퍼를 걸치고 생활관을 나섰어요. 어둠 속에서 이솔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비구 뒤편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몸을 숨겼고 순찰조의 동선을 계산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707 출신답게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유연했고 눈 위에 남은 발자국도 최소화했습니다. 정비구 뒤편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외부 자재 창고 컨테이너 하나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무늬 자물쇠에는 태웅 국방기술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자물쇠 자체도 일반 부대 자물쇠와는 달랐어요. 이솔은 주머니에서 특수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707에서 훈련받았던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몇 번의 조작 끝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고 이솔은 천천히 컨테이너 문을 밀었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고 정리된 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 규격에 맞는 정상 내한 철근, 고급 용접 자재, 그리고 방한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이솔은 즉시 영상 촬영 장비를 꺼내 컨테이너 내부 전경을 차례로 촬영했습니다. 자재 라벨, 납품서 사본, 그리고 자재 더미 옆에 놓인 출입 기록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냈어요. 출입 기록부에는 태웅 국방기술 직원들의 출입 날짜와 서명이 적혀 있었고 일부 페이지에는 노기현의 서명도 보였습니다. 이솔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촬영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태웅 대표 직접 확인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솔은 그 메모를 클로즈업으로 촬영한 뒤 자물쇠 관리번호까지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정상 자재는 숨겨두고 싸구려 자재만 쓴 구조였어. 이솔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무너져도 이 비리를 숨길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촬영을 마친 이솔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찰조였습니다. 이솔은 재빨리 컨테이너 문을 닫고 자물쇠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완전히 잠기지 않았고 문이 살짝 열린 채로 남아 있었어요. 저기 뭐야? 컨테이너 문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순찰조 중 한 병사가 손전등으로 컨테이너를 비추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솔은 즉시 눈더미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바람에 열렸나? 2명의 병사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왔고 이솔은 눈더미 뒤에서 몸을 더 낮췄어요. 병사 한 명이 컨테이너 문을 확인하고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물쇠가 좀 이상한데? 잠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바람에 흔들린 거겠지. 다시 잠그고 가자. 병사들은 자물쇠를 제대로 잠근 뒤 다시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이솔은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이솔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하경은 부대 밖 차량에서 무전기를 통해 이솔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솔, 상황 어때? 순찰조와 마주칠 뻔했지만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지금 철수 중입니다. 시간 없어. 증거만 확보하고 바로 철수해. 하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솔은 무전기를 끄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다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비고 뒤편을 빠져나갔고 멀리서 순찰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탈출 직전 이솔은 정비고 입구 근처에서 노기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건물 그늘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감사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니까. 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증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이솔은 조심스럽게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노기현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장 대표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준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기현이 통화를 끝내고 담배를 비벼 끈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솔은 녹음을 멈추고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귀 중 노기현은 정비고 앞 광장에서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발자국을 비추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군가 컨테이너에 접근했어. 노기현은 즉시 경비대에 연락을 취했고 순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이솔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숨을 몰아쉬며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USB에 파일을 옮긴 뒤 다음 날 아침 하경과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솔은 부대 밖에서 하경과 만났습니다. 차량 안에서 이솔은 USB를 하경에게 건넸고 하경은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컨테이너 내부의 정상 자재, 출입 기록부, 그리고 노기현의 통화 녹음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하경은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솔. 이제 숨길 수 없게 됐어. 이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비고 건물은 여전히 눈 속에 묻혀 있었고 지붕 위의 눈은 더욱 두껍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경은 노트북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져도 이 비리를 숨길 수 없을 거야. 밤새 내리던 폭설이 마침내 정점을 찍은 날 아침, 연천 5사단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발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정비고 지붕 위에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건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건물을 흔들었고 낡은 철골 구조물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어요. 노기현 대령은 정비고 앞에 서서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으며 주변 간부들을 불렀어요. 지붕 위 눈 치워야겠어. 병력 동원해. 옆에 서 있던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지금 지붕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차라리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게 닥쳐. 눈 치우면 되잖아. 건물 비우면 소문나. 당장 신병 위주로 작업조 편성해. 노기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령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노기현은 정비고 상태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건물을 비우고 점검에 들어가면 부실 공사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차라리 눈을 치우고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곧 신병 위주의 작업조가 편성되었습니다. 20명 남짓한 병사들이 삽과 제설 도구를 들고 정비고 앞에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한 이등병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형, 저 건물 위험해 보이지 않아? 쉿, 조용히 해. 명령 불복종이면 영창이야. 병사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선 병사들은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지만 발밑에서 느껴지는 지붕의 흔들림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눈은 예상보다 훨씬 두껍게 쌓여 있었고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이솔은 정비고 주변을 지나가다 병사들이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솔은 즉시 노기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지금 당장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붕이 위험합니다. 노기현은 이솔을 힐끗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군이 뭘 안다고 설치냐? 내일이나 해. 대령님, 정말 위험합니다. 건물 구조가. 닥쳐.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할 거야? 노기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솔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어요.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강하경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비고 붕괴 위험 임박. 병사들 지붕 작업 중. 즉각 조치 필요. 사실 하경은 이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천 인근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군사경찰과 구조 차량도 인근에 대기 중이었고 첫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현장으로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직후 지붕 어딘가에서 금속이 휘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끼익. 철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지붕 위에 있던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소리? 형, 나 내려가고 싶어. 그 순간 지붕 한쪽에서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지붕 판넬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하나가 휘어지며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험해. 내려와.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정비고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더미와 철골, 지붕 조각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병사들을 덮쳤어요. 먼지와 눈보라가 사방으로 퍼지며 시야를 가렸고 비명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살려줘. 형, 나 여기 있어. 도와줘.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지붕 아래 깔린 병사들의 절규가 들렸고 주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기현은 창백한 얼굴로 현장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군사경찰 차량과 구조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간인 행정 담당이 아니었어요. 소장 정복 차림에 계급장을 단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 멈춰.
하경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주변 병사들과 간부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노기현은 하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누구야? 하경은 노기현을 무시하고 즉시 현장 지휘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강하경 소장이다. 지금부터 구조작전을 시작한다. 모든 병력은 내 지시에 따라. 노기현은 입을 벌린 채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며칠 전 자신이 모욕했던 그 여성이 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하경은 즉시 구조우선 원칙을 선포하고 특수임무단 출신 요원들과 부대 병력을 나눠 매몰자 수색과 정비고 구조물 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했습니다. 1조는 매몰자 수색, 2조는 구조물 지지, 3조는 부상자 후송 준비. 하경의 지시는 명확하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이솔도 구조조에 합류해 무너진 지붕 조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솔은 그쪽으로 달려가 철골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그 아래에는 눈과 잔해에 반쯤 묻힌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솔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끝까지 버텨. 금방 꺼내줄게.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사님 아파요. 알아. 조금만 참아. 이솔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과 먼지 속에서 울부짖던 옛 전우의 목소리가 겹쳐졌지만 이번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솔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사를 구조하는 데 매달렸어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무너진 구조물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러지고 녹슨 철근, 규격보다 얇은 기둥, 스티로폼과 잡석이 섞여 있던 콘크리트 단면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경은 무너진 콘크리트 단면을 보는 순간 과거에 잃었던 부하들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무력감, 그날의 분노가 다시 가슴속에서 치솟아 올랐어요. 하경은 턱을 단단히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사진 찍어. 모든 단면, 모든 증거를 기록해. 하경의 지시에 따라 기술 담당 요원들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리의 실체가 병사들의 피와 함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뒤 마지막 병사가 구조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심정지 직전까지 갔지만 구조조가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여러 명이 골절상과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어요. 하경은 구조가 끝나자 노기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기현은 그녀를 피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군사경찰과 헌병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노기현 대령, 당신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군사경찰에게 협조해. 하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기현은 창백한 얼굴로 하경을 바라봤어요. 소장님 저는 변명은 군검찰에서 해. 군사경찰이 노기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노기현은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하경은 무너진 정비고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무너진 건물은 비리가 만든 결과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하경의 속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노기현은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정비고 붕괴 사고 이틀 뒤 국방부와 군단 사령부는 동시에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지하회의실에는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연천 5사단의 붕괴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무너진 정비고의 참혹한 모습, 구조되는 병사들, 그리고 드러난 부실 자재의 단면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하경은 현장에서 화상회의에 접속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차관님, 정비고 붕괴 현장입니다. 중상자 5명, 경상자 15명이 발생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습니다. 차관은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야.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붕괴 현장에서 촬영한 자재 단면,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부러진 철근, 얇은 기둥, 스티로폼이 섞인 콘크리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비고는 애초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상 규격에 맞는 자재는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싸구려 자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경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조이솔이 촬영한 외부 창고 컨테이너 내부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정상 규격의 내한 철근과 고급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상 자재는 따로 보관되어 있었고 실제 공사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기현 대령과 태웅 국방기술 대표 장태웅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관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노기현 대령은 현재 어디 있나? 군사경찰이 연행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법무 담당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군검찰 합동 수사를 승인한다. 이 사건은 단순 현장 과실이 아니라 조직적인 예산 횡령이야. 법무 담당 장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문제는 노기현 대령 위에 있는 라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연식 준장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식은 보안과 헌병 라인의 실세였고 군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도연식 준장과 장태웅의 연결고리는 확보했나? 하경이 다시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차관님. 장태웅의 통화 기록과 노기현 대령의 예비 진술에서 도연식 준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이솔 하사가 녹취한 통화 내용에서도 도연식 준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노기현과 장태웅의 통화 기록이 나타났고 그 옆에는 녹취록이 함께 표시되었어요. 특정 부분이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준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걱정 말아요. 처리 방법은 알겠지? 문제 자료랑 사람 정리해. 차관은 녹취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도연식 준장도 직무정지 대상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는 군 내부의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하경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관님,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로 15명이 다쳤고 심정지 직전까지 간 병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관은 하경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도연식 준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수사를 승인한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합동으로 움직이게 해. 회의실 안에 있던 몇몇 장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식 준장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차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번 건을 선례로 삼아서 비리 장교 진급 라인을 한 번에 끊겠다. 정치적 부담이 있어도 강행한다. 회의가 끝나고 군사경찰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태웅 국방기술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서류 캐비닛이 열려 있었고 일부 서랍은 비어 있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몇 대는 분리된 흔적이 있었고 휴지통에는 찢어진 문서 조각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치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수사관이 하경에게 보고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서두르다 실수했을 거야. 구석구석 다 뒤져봐. 수사관들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태웅의 개인 사무실 책장 뒤편에서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고 금고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현금과 함께 접대 리스트가 담긴 수첩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랍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진 핸드폰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도연식, 노기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걸 못 치웠네. 수사관이 핸드폰을 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태웅은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놓쳤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 군사경찰 신문실에서는 노기현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군검찰 수사관이 앉아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기현 대령,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끝낼 거냐? 아니면 위로 같이 갈 거냐?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노기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도연식 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식은 항상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태웅 대표는 이미 일부를 자백했어. 당신과 도연식 준장의 이름도 나왔고 지금 당신이 입 다물면 당신만 감옥 가는 거야. 노기현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십 초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식 준장이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노기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녹음기를 켜고 노기현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연식 준장이 예산 남기는 방식이라며 이 구조를 알려줬습니다. 장태웅 대표가 자재를 납품하고 제가 검수를 통과시키고 차액은 셋이서 나눠 가졌습니다. 수사관은 노기현의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술이 기록되었고 이제 도연식 준장을 향한 올가미가 조여지기 시작했어요. 조이솔은 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붕괴 사고에서 구조된 병사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이솔은 한 병사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괜찮습니다, 하사님. 하사님이 구해주셨잖아요. 병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솔은 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다신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어. 약속할게.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솔은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돌며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어요. 당시 정비고 상태, 작업 지시 과정, 노기현의 협박 내용까지 모든 것이 증언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식 준장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경은 전화를 받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강하경 소장,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서로에게 이득이 될 거야. 도연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경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준장님, 변명은 군검찰에서 하십시오. 하경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즉시 군검찰로 전달되었어요. 수일간의 조사 끝에 국방부 차관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차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천 5사단 정비고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진행될 것이며 조사방해 시 추가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차관의 발언은 곧 뉴스 속보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비리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비고 붕괴 사고 닷새 뒤 공식 수사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카르텔 구조와 인명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방부는 정비고 부실 정황 확인, 수사 착수라는 수준의 보도자료만 배포했고 언론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어요. 도연식 준장의 라인은 바로 이 틈을 타 노기현을 조용히 다른 보직으로 빼내려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노기현 대령의 전보 환송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비공개 내부 행사라는 명목이었지만 국방 출입기자 몇 명만 선별적으로 초청된 제한된 행사였습니다. 실상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강당 안에는 간부들, 군수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초청받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어요. 강단 앞에는 노기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꽃다발과 감사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전보 환송식처럼 보였어요. 노기현은 무대 옆 대기실에서 정복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그는 핵심 내용을 끝까지 숨기려 했고 도연식 준장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송식이라는 형태로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끝났어. 이제 조용히 다른 부대로 가면 돼. 노기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의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강당 안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환송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기현 대령의 타부대 전보를 기념하는 환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노기현 대령께서는 5사단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하셨고 앞으로도 새로운 보직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노기현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준비한 원고를 펼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5사단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노기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치 정말로 부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강당 안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 정비고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노기현은 정비고 붕괴 사고를 자연재해로 포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강당 안의 일부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장 정복 차림의 강하경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계급장은 강당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강당 안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멎었고 모든 시선이 하경에게 쏠렸어요. 노기현은 하경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원고를 쥔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경은 강당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 앞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강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싸해졌습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경은 사회자를 무시하고 무대 위 노기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연단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노기현은 뒤로 물러서며 하경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자리는 영전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노기현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경은 노트북을 연단 위에 놓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강당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붕괴 직전 정비고 내부 사진이 나타났어요. 부러진 철근, 얇은 기둥, 균열이 간 벽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기현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군사경찰 조사에서 끝내 숨기려 했던 장면들이 거대한 화면 위로 확대되어 비치는 악몽 같은 느낌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노기현 대령이 관리했던 정비고의 실체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붕괴 당일 현장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지붕, 비명을 지르는 병사들, 잔해 속에 깔린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강당 안에서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외부 창고 컨테이너 내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상 규격의 자재들이 쌓여 있는 모습, 태웅 국방기술 라벨이 붙은 철근들, 그리고 출입 기록부에 적힌 노기현의 서명까지 모두 화면에 나타났어요. 정상 자재는 따로 숨겨두고 싸구려 자재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병사들의 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장태웅과 노기현의 통화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준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걱정 말아요. 처리 방법은 알겠지? 문제 자료랑 사람 정리해.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초청받은 기자들은 카메라를 꺼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기현은 무대 위에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건 조작이야. 감찰팀이 짜맞춘 거라고. 노기현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료는 국방부 차관과 군검찰의 결재를 받은 공식 증거입니다. 하경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화면에 비쳤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결재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수사 승인 문서였어요. 노기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경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노기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폭설 속에서 병사들은 죽어가는데 당신은 서류와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한 일의 본질입니다. 강당 안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노기현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고 결국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다시 열리며 군사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노기현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노기현은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기현 대령, 군사경찰에 협조하십시오. 군사경찰이 차갑게 말하며 노기현을 연행했습니다. 강당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노기현의 연행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하경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강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연식 준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수사 개시가 국방부 차관의 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하경의 말에 강당 안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식 준장은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경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경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강당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구석에 서 있던 소위 하나가 조심스레 손뼉을 쳤어요. 옆에 있던 하사 둘이 그 박수를 따라 쳤고 뒤이어 또 다른 이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이내 강당 천장을 울리는 소리로 커져갔어요. 박수 소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군 내부의 양심이 마침내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하경은 강당 밖으로 나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제 반은 끝났어. 나머지 반이 남았어. 하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환송식 사건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노기현 대령, 장태웅 대표, 그리고 도연식 준장은 모두 직위해제되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합동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군 내부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연천 5사단 정비고는 완전히 철거된 뒤 새롭게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규격에 맞는 자재와 보강된 설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 현장 곳곳에는 안전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국방부는 전국 모든 부대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건물들은 즉시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천 5사단 병영식당에는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방한복, 방한화, 혹한기 장비가 병사들에게 보급되었고 식단도 개선되었어요. 병사들은 따뜻한 국과 제대로 된 반찬이 담긴 식판을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야? 국이 이렇게 따뜻해? 한 이등병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게. 반찬도 제대로 나오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온 그들에게 이런 작은 변화들은 큰 의미였어요. 조이솔은 병영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경으로부터 특수임무단 복귀 제의를 받았지만 이솔은 일정 기간 5사단의 남아 훈련과 안전교관 역할을 자원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잠입, 노기현의 추적, 그리고 붕괴 현장에서의 구조작전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지켰어. 이솔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과거 지키지 못했던 전우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연천 5사단 훈련장에는 혹한기 행군 훈련을 위한 병사들이 집합했습니다. 겨울 산악 지형을 따라 진행되는 행군이었고 새로 지급된 방한 장비를 착용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훈련장 앞에는 계급장을 가린 야전 상의를 입은 강하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같은 군장을 메고
같은 방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장이라는 계급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함께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출발 준비. 지휘관의 구령이 떨어지고 병사들은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하경은 맨 앞에 섰어요. 병사 몇 명이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 소장님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여기 계셔? 병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곧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경은 뒤를 돌아보며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걷는다. 출발. 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눈길을 밟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그녀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 눈은 깊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 지급된 방 하나 덕분에 병사들의 발은 따뜻했고 방한복 안은 체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한 병사가 무릎을 다쳐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즉시 그를 부축했고 다른 병사들도 다가와 그의 군장을 나눠매기 시작했어요. 하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돌아온 전후회였습니다. 괜찮아? 하경이 다친 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병사는 놀란 표정으로 하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소장님.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도 돼. 하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지휘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눈 덮인 산 위로 붉은 햇살이 퍼지며 하얀 설원을 물들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행군 중간 지점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눈 위에 앉아 따뜻한 물을 나눠 마셨어요. 하경과 조이솔도 병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솔은 물통을 하경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소장님, 이 눈은 이제 부패를 덮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밟아 나갈 길이네요. 하경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해. 두 사람은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행군이 재개되고 병사들은 다시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여전히 하경이 걷고 있었고 그 뒤를 병사들이 한 줄로 따라갔어요.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고 그 발자국들은 하나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질 무렵 행군이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하경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군인의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부의 적과도 싸웠고 이겼어. 앞으로도 나는 병사 편에 서겠다. 그게 내 약속이야. 하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하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너희를 잊지 않을 거고 너희도 오늘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말이야. 병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하경은 그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고 병사들도 함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행군이 끝나고
하경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앞에서 이솔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소장님, 다음에 또 뵙겠죠? 그럼 너도 잘 해낼 거야. 이 부대가 제대로 서는 걸 끝까지 지켜봐. 네, 소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경은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부대는 하얀 눈 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부패를 덮는 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어요. 하경은 차를 출발시키며 룸미러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 건 계속될 거야. 하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어요. 병사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눈 덮인 도로 위로 차가 사라지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희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는 이겼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눈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강하경 소장이 눈 덮인 길 위에 남긴 발자국처럼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직 안에서 부당함을 목격하거나 용기 내어 맞섰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침묵이 안전해 보이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